자, 지난주 수업 시간에는 우리는 불연속적인 혁신과 기술 수용 주기 모형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죠? 불연속적인 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술 수용 주기 모형이 뭐냐? TALC라고 불리는 모형이죠. 테크놀로지 어답션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캐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캐즘이란 얼리 마켓하고 얼리 어답터와 얼리 모조리티 사이에 있는 그러한 간극을 의미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각 단계별, 각 스테이지별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얼리 마켓 공략 전략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 캐즘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캐즘 극복 전략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캐즘을 크로싱한 다음에 어떤 전략이 필요하나? 다음과 같이 볼링 앨리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죠? 그 이후에는 토네이도 전략, 메인 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전략에 대해서 전략적 흐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그죠? 자, 간략하게 다시 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연속적 혁신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성능의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의 연장선에서 의미를 하고요. 주로 시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불연속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 변화를 요구를 해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와 시장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연속적 혁신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이테크 마케팅의 혁신들은 대부분 그 대상들은 연속적 혁신이라기보다는 불연속적인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기술의 확산에 대해서 로저스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셨고요.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 what, innovation,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하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서 누구에게, 어답터들에게, 즉 말해서 여기서 소셜 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되는 이러한 일련의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죠? 자, 이런 확산 과정이 어떤 모형으로 이루어진다? 로저스는 벨커브를 통해서 의미를 말씀을 드렸다.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크게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혁신 수용자, 기술 애호가, 테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상위 16, 즉 말해서 2.5에다 13.5를 더하니 16이 되겠죠? 자, 2.5 구간부터 16%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도 수용자, 얼리 어답터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이후에 16%부터 50%까지 약 34%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기 다수 수용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실용주의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후기 다수 수용자, 그 다음에 지각 수용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 캐즘이다. 이 과정에서 캐즘이 어디에 존재하죠? 말씀드렸었죠. 아까 어디? 얼리 어답터하고 정기 다수 수용자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제프리 무어에서 도입 발전된 개념으로 초기 시장하고 주류 시장 사이에 큰 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관측할까? 초기 시장 성공 이후 판매고의 정체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뭐라고 지칭한다? 새들은 안장이란 뜻이에요. 그죠? 신상품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다시 점진적으로 매출을 회복하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들 벤처 기업을 하실 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어려운 난관을 겪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판매고가 바짝 올라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당 일정 기간 이상 안 팔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이러한 새들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대부분 그 하이테크 기업, 그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하이테크 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에서는 주로 초기의 공략, 초기 시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모험 중심의 얼리 어답터들이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점진적인 매출이 상승이 되려면 일반인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새들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성견자하고 실용주의자, 앞쪽에 있던 얼리 어답터들, 성견자들하고 실용주의자인 얼리 모조리티, 정기 다수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고요. 즉 말해서 마치 보수와 진보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그 특징에서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성견자의 경우는 리스크 러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험이 있을 때 모험을 기꺼이 수용을 하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라도. 반면에 실용주의자의 경우에는 리스크 어버스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이 실용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성견자들을 어떻게 본다?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성견자 입장에서 실용자들은 낙오자다. 새로운 기술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러한 소시오 데모그래픽한 특징 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 차이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그 기술의 성공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초기 시장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었죠. 그죠? 초기에 먼저 팔리려면 필요 조건이 필요해요. 제품이 처음부터 얼리 머저리티한테 팔지는 않잖아요. 전기 다수 수용자한테 팔지는 않고 처음에는 누구에게 파나요? 하이테크 기술을? 얼리 어댑터들에게 팔아야 되겠죠. 성견자들에게 팔아야 되겠죠. 테키들에게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팔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와우 팩터가 있어야 된다. 기술적으로 혁신 수용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확실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어떤 일부의 불만족이 있더라도 정말로 이 성견자들이 원하는 얼리 어답터들이 원하는 그러한 욕구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와우 팩터를 가진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자, 반면에 충분 조건은 그 와중에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새로운 신제품이 어떤 프레임워크 속에서 포지셔닝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떻게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탈 것인가. 입소문, 여러분들 워드 오브 마우스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초기에 대량 광고합니까? 안 하죠. 자, 좋더라, 이거 대단하더라, 혁신적이더라라는 처음에는 입소문에 의해서, 입소문 관리 전략에 의해서 홍보가 됩니다. 퍼져나갑니다, 기술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최초 구매를 할 때 머뭇거리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심리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퍼드 팩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주시면서 입소문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이다라는 인식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퍼드 팩터는 그러면 어떤 게 있죠? 퍼드는 뭔가요? 그러면 뭐의 약자인가요? Fear, 그 다음에 uncertainty, doubt 이 세 가지죠. 의심이 될 만한 학습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사람들한테 없애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 제품이 계속 지속될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런 부분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 기능 불확실성,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상 비전을 제시하고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퍼드 팩터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 아직까지 언설턴티는 남아있어요. 불확실성은 남아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존에 처음에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얼리 어답터들은 그래도 리스크를 러빙하니까 저러한 요인들이 있더라도 받아들입니다. 단 그 사람들도 이제 퍼드 팩터들을 가지고 있으니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리스크 러빙하는 얼리 어답터들에게 초기 마켓 전략으로 팔았어요. 자,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힘들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죠? 살만한 사람은 다 샀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아까 있는
실용주의자인 얼리 머저리티, 전기 다수 수용자들은 얼리 어댑터들처럼 이 리스크 러빙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제공을 하지 않으면, 효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자, 시장이 사라졌어요. 전략적인 초점도 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뭔가 크게 벌려나가야 되는데 현금도 부족합니다. 자, 현금이 부족해?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뭐 마케팅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광고를 하시려고 해요. 광고로 해결이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무엇이 살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수업 시간에. 무엇이 살 길이? 이 상황에서. 처음에 뭐 포드 팩터 제거하고 초기 시장은 공략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서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집중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집중의 대상은 가장 살만한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의 세분 시장에 이 제품에 대해서 그래도 효용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확한 그러한 특정 집단을 잡아서 그 집단에 대해서 완전 완비 특성을 가진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볼링 핀 셋을 다 넘겨야 된다면 이 앞쪽에 키가 되는 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볼링을 넘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핀을 확실히 넘겨야 뒤에가 넘어가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그 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핀을 잡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노르망디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앞에 있는 볼링 핀에 해당하는 그러한 집중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사의 강점, 고객의 니즈를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시장, 그런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을 넘기면 그 다음 시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르륵 넘어가야 되겠죠. 공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볼링에서 왜 제일 앞에 있는 핀을 노립니까? 뒤로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파급 효과가 큰 시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 지점을 선정을 한다. 어떻게?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시나리오 기법은 뭡니까? 이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제품,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밸류 프로포지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고객, 제품, 응용 분야에 따라서 일단 시장을 세분화를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잠재적인 표적 시장 고객의 전형적인 인물을 상정,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들의 일상생활을 상상해서 자사 상품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공략 대상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시오 데모그래픽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고객에 대해서는 젊은 엘리트, 외근직 직장인,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 중고등학생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군으로 나타내고 이 사람들의 소시오 데모그래픽한 특성을 일단 나타내고 어떠한 주요한 어떤 이 제품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제공이고 뭐 자료 관리랑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용도가. 각 용도별로 얼마나 많은 니즈가 있겠느냐라는 거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별 표적 시장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입장이 돼서 가끔은 이 마케팅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자기 입장에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객관적인 입장이 되셔야 돼요. 자, 상품의 개별 표적 시장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의 기능 혹은 응용별 가치를 점수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용주의자 성격을 가진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생 이런 사람들 실용주의자기 힘들잖아요. 그죠? 실용주의자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단 집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거고요. 가장 높은 행위나 열을 선택해서 표적 시장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용주의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는 완전 완비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제품 계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본원 제품, 수행하는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 상품, 그 다음에 컴퓨터로 따지면 컴퓨터 본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기대 제품, 본질적인 기능 말고 반드시 있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품적인 특성이고, 여러분들 DVD-ROM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대 제품입니다. 부가 제품이라는 것은 추가로 제공되는 유무형의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번들로 딸려오는, 컴퓨터를 사면 딸려오는 번들이라든지 뭐 무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이 부가 제품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잠재 제품으로는 제품의 잠재적인 미래 가치, 확장 선고와 연관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을 사게 되면 다른 제품 어떤가 하고 호환이 될 수 있더라라든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쉬우냐,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잠재 제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품 계층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본원, 기대, 부가, 잠재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초기 시장에서는 제품의 고유한 특징하고 기대 제품 여기만 소비자들이 초점을 둔다면, 실용주의자들은 어떤 부분에도 의미를 둔다? 이 부가, 잠재에도 의미를 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마케팅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완전 완부의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정말 제품이 좋아, 여러분들.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제가 마수진 씨 타겟이에요. 얘가 이걸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만났는데 진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돼.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공략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누구를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된다는 대상은 있는데 어떻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는 어떻게 설득할 거냐. 왜 하필이면 그 특정 제품을, 그것도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자사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실용주의자한테 파는 거잖아요. 지금 초기 시장은 소진됐으니 이 실용자들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단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가 본질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고 다른 기능을 다 비교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똑같은 제품을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거 꼭 사세요라고 하면 안 사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은 이 제품과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제품이 왜 좋냐 하면요 라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사 상품이 최고의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절한 경쟁 제품을 포함한 경쟁 집합을 구성하셔야 돼요. 자,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여러분들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한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으면 1, 2분 내에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뭘 믿고,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의 기술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정보적인 비대칭성이 있어요. 내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내가 얘기해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 제품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고객에 대해서 어떠한 효용을 줄 수 있는데, 내 제품 카테고리는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서 어떤 효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내 제품의 경쟁자는 이것이 큰 경쟁자인데 이 경쟁자들에 대비해서 내 제품이 줄 수 있는 차별점은, 확실한 차별점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들 여러분들 보면 순수한 눈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
분명히 지난주에 저를 뵀는데 처음 본다는 듯한 그런 눈빛을 보내면서 이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넘겼어요. 자, 그럼 넘기고 난 다음에 표적 시장을 넘겼어. 그 사람한테 팔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볼링핀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연쇄 반응적으로 볼링핀들이 넘어가기 시작하죠. 탁탁탁탁탁탁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 어떤 순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볼링핀 넘어갈 때 어떤 순서예요? 한 칸 한 칸씩 넘어가겠죠? 처음부터 첫 번째 칸이 탁 넘어갔는데 볼링핀이 핑 돌아서 제일 마지막 걸 넘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한 단계 한 단계 단계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어떤 순서로 된다?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른 고객을 상대로 할 수도 있겠고요. 고객 레벨을 바꿀 수 있고 동일한 그 고객을 상대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용도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볼링 앨리는 캐즘에서 토네이도로 옮겨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핵심 볼링핀이 쓰러진 이후 어떻게 인접핀을 공략할지에 대한 전략이에요. 동일한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새로운 응용 분야를 제시할 거냐, 아니면 동일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새로운 고객 집단으로 시장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링 앨리가 들어오면 이제 시점이 되면 어떤 특징이 이루어집니까? 자, 두 가지 보상이 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잖아요. 막 점점 사기 시작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쉽잖아요. 저기 써져 있죠? 돈이 생기죠. 돈 벌잖아요. 아주 좋은 돈을 버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이름 알려지죠? 여기저기에. 신용과 명성을 얻게 돼요. 자, 근데 볼링 앨리 상황에서 실패가 많이 발생해요. 첫 번째 핀은 넘겼는데 두 번째 핀부터 못 넘기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막 허둥지둥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서두르다가 다음 스텝을 적절한 고객 대상군, 인접 고객 대상군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두르는 거 반대로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때요? 계속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틈새 시장에 매료됐어요.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도 일부 고객군이잖아요. 안 팔리죠. 그죠? 일정 이상 팔고 나면. 자, 안주되다가 그냥 틈새 시장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꾸 막 어플리케이션을 늘리려 보다 보니까 이 제품이 잘 팔렸던 근본적인 이유를 망각을 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확실한 특징을 주고 차별화를 주고 했던 건데 갑자기 제가 아까 어떻게 됩니까? 볼링 앨리가 전략이 되면 같은 고객에 대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새로운 기능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능을 계속 더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이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심플함이 사라지겠죠. 복잡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제품을 사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형태로 제품이 디자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되게 자신 있죠. 볼링핀도 잡고 볼링핀을 제대로 넘겨서 그 핀이 다른 핀을 넘기고 순차적으로 시퀀셜리 어느 정도 이제 앞에 핀들을 다 넘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얼리 어답터였던 마수진 씨한테 제가 팔았어요. 근데 마수진 씨 옆에 있는 의심이 많은 김민섭 씨에게 제가 잘 얘기를 해가지고 명확한 고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섭 씨가 지금 확실한 그 얼리 머저리티 앞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잘 그 세일즈를 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영향력이 되게 많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되게 많거든요.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있어서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많이 광고를 해서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뒤에 계신 정의연 씨라든지 등등 기타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에서 혹은 일부에서 상당히 주변에서 이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요의 폭발이 시작하는 거예요. 뜬다라고 얘기하죠.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 상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펭귄들이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뛰어들으니까 막 나도 이제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카톡 같은 걸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얼리 어댑터도 아니었고 옆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모두 함께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중은 이 사람들은 복잡한 것 싫어요. 한 가지 완벽한 예를 들어 표준이 정해진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내가 이제 완벽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기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인스톨드 베이스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사이즈가 매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네트워크 효과와 수학 체증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도래를 하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이제 뛰어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제일 중요한 핵심 전략은 뭐다? 사이즈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막 수요에 맞추고 지금까지 했던 활동이 뭐예요? 완전 완비의 제품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주고 그랬었죠. 이때는 잠시 잊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유통막 장악이 중요하고요. 고객의 요구를 당분간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협력 전략을 잘해서 파트너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이때부터는 이제 광고에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용자 기반 확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략적 파트너링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대부분 하이테크 마케팅을 벤처기업 하시는 아주 하이테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자기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나요? 이러면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술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망각해요. 그냥 처음부터 광고해야죠. 광고는 처음에 하시면 안 됩니다. 매스 마케팅은. 자, 이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스 마케팅은. 자, 그래서 선정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그 승리자를 뭐라 부른다? 고릴라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사실상의 표준이 되고요. 그때 이 표준 경쟁에서 진 그 당사자들을 뭐라고 한다? 침팬지라고 하고요. 이 표준 경쟁에서 이긴 고릴라들에게 보안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원숭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인 스트리트가 됐어요. 사람들이 살 사람이 다 샀어요. 절반 이상이 사기 시작하고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자, 고릴라가 이제 다 지배를 하는 태평성대의 시절이 왔어요. 자, 이때부터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잡한 거 싫고 싼 가격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별화가 중요해요. 가격 차별화, 제품 차별화. 그런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매스 마케팅보다는 차별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아이폰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봐요. 아이폰이 이전에는 한 가지 제품이었잖아요. 보면 이제 뭐 C, 뭐 아이폰 C, 뭐 S, 뭐 물론 버저닝의 효과도 있겠지만 다양한 색깔이라든지 예전에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고객의 차별화 포인트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를 맞추려는 그런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부터는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 시대도 이제 점점 마감하는 그런 것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TALC 기술이 받아들여서 도입되고 사람들에게 퍼지고 하는 그 사이클은 전체의 제품 사이클의 일부의 앞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끝났으니까 이 제품은 이제 더 이상 안 팔린다 그게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전체 시장에 퍼지는 거예요. 한 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핸드폰 한 번 사고 그 다음부터 핸드폰 안 삽니까? 아니잖아요. 리피트 퍼체스 하죠. 반복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캐시카우가 생기는 거예요. 슈링스타 되고 캐시카우가 생기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이클에서 요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이테크 마케팅은 거의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특히나 여기서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쪽보다도 여기 캐즘 넘고 볼링 앨리에서 토네이도까지 가는 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이테크 마케팅 핵심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기술 수용 주기의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 최적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기술 불확실성과 제품 불확실성이 있는 하이테크 제품에 그냥 덤벼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초기 시장에서는 혁신적 기술과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고요. 캐즘 발생 시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시장에 집중, 그리고 그 시장이 파급 효과가 큰 시장이고요. 거기에 집중해서 넘어뜨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렛대 효과로 다 넘어뜨린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이후에는 토네이도부터는 표준화된 제품 광고 등의 매스 마케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스트리트부터는 차별화된 마케팅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요약이고요.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딱 머리가 이제 탁탁 이제 정리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이테크 시장의 경쟁력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니 베타맥스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많이 보셨어요? 비디오 테이프 어릴 때 봤어요? 어떤 게 기억나요? 비디오 테이프 하면 비디오 테이프 하면 뭐 어떤 게 기억나요? 영화 많이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자, 여러분들 가서 무슨 대여점 가서 빌리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비디오 하면 비디오 테이프 VHS를 비디오라고 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에는 베타맥스라는 게 있었어요. 소니에서 그것도 개발한. VHS가 그러면 왜 여러 가지 비디오 테이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왜 소니 베타맥스는 도입되지 않았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이 여러 가지가 도입이 되는데 소니도 이와 비슷한 어떤 베타맥스라는 거 팔았어요. 그리고 성능도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VHS가 됐어요. 이상하죠? 도대체 누가 뭐 잘못된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뭐 해주려고? 음모라기보다는 사실상 표준에 의해서 결정된 대표적인 사례. 사실상 표준이라는 건 여러분들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표준의 결정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 시장에서 이 표준이 더 좋다고 판명되는 것을 바로 사실상 표준, 드팩토 스탠다드로 불립니다. 자, 또 다른 사례로 여러분들 블루레이하고 HD DVD라는 게 있었어요. 차세대 DVD 포맷이라고 불리는 표준 결정 요인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자, 블루레이는 뭐였어요? 자, 어떤 거예요? 누가 주로 밀던 거였어요? 소니가 그죠? HD DVD는 도시바죠.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특징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용량은 한 20에서 50GB였고요. HD DVD 같은 경우는 15에서 30GB. 용량에서는 블루레이가 좀 더 낫네요. 특징은 이제 블루레이 같은 경우 고화질 복제 방지 기술이 있고요. 반면에 좀 비쌌어요. 대신에 HD DVD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 호환성이 있었습니다. 자, 2000년도 초기에 블루레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D DVD 포맷이 나왔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시장을 자기 표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전업체,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가전업체로 마스시다라든지 필립스라든지 LG라든지 삼성 같은 그 업체들을 이제 우군으로 끌어들였고요. 영화 배급사로는 20세기 폭스, MGM, 콜롬비아 등등이 이제 영입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HD DVD 같은 경우는 가전업체로 NEC라든지 산요라든지 그리고 부품업체는 DVD 포럼에서 이제 그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영화 배급사로는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 유나인 시네마, 디즈니 등등으로부터 이제 지원 사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쪽이 그렇게 이제 세분화되고 서로 떨어지면 안 좋겠죠. 자, 그냥 하나로 한번 합쳐보자라고 한 거예요. 단일화 협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5년 정도 단일화 협상이 진전되던 과정에 문제는 단일화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자, 누가 이길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게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는 영화 배급, 중요한 건 여러분들 DVD라는 건 뭔가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포맷을 보고 여러분들 볼 때 이 블루레이니 되게 좋은 포맷이구나. 나는 블루레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블루레이 안에 들어가는 영화 내용이 재밌어야 되는 영화 내용이잖아요. 그럼 콘텐츠는 누가 만들죠? 영화 배급사가 만들죠. 그죠? 이 배급사가 중요한 거예요. 배급사에서 배급되는 영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콘텐츠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 양 진영에서는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그러니까 콘텐츠 디스트리뷰터인 영화 배급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급사를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20세기 폭스, MGM 이렇게 양사에서 이제 지원하는 배급사들이 갈렸고요. 그리고 PC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체인 MS라든지 인텔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이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 삼성, LG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 기형적으로 HD DVD와 블루레이가 동시에 플레이되는 차세대 DVD를 만들기도 하고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LG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 표준 경쟁이 진행됐고요. 그 와중에 경쟁 결과로는 소니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를 150만 대 탈고 저기 타이틀을 한 500만 장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HD DVD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는 좀 작아요. 30만 대, 엑스박스로 포함한 경우고요. 360. 타이틀은 한 300만 장. 그러니까 타이틀 사이즈에서는 블루레이가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경쟁이 붙으면 위너 테이크스 올 마켓이 작용한다고 그랬었죠. 제가 서로 이제 가격을 막 다 다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499달러에서 399달러, 그리고 299달러, 그리고 HD-DVD 같은 경우 299에서 99불까지 인하는 이런 전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이 시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2008년 1월 드디어 여기 있던 워너브라더스가 더 이상 HD-DVD 하지 않겠다. 블루레이 DVD만 출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 다음 달인 2008년 2월이었을 거예요. 도시바가 더 이상 HD-DVD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요걸 이제 또 타임 크로니컬리 연계를 해서 이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보시면 중간에 규격 통일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시면 호환제가 되는 대표적인 어떤 그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그 중요한 요인이 되는 컨텐츠 디스트리뷰터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여기 있는 영화 배급사가 상당히 중요한 표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단순히 그냥 DVD만 하는 게 아니라 PC 제조업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같은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이 표준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그 주체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소니라든지 여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블루레이를 지지를 하고요. 도시바나 여기 아래 있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여기 AMOI 이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런 가전업체들은 그 DVD를 그러니까 도시바를 선택을 했고요. 미디어의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그 디즈니라든지 타임 워너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워너나 저기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반반 half and half로 지원을 했었던 상황이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각각 이렇게 편이 갈린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블루레이가 이겼어요. 2008년 2월 이후로. 그럼 많이 팔랐겠죠. 자, 그럼 블루레이가 지금도 승자입니까? 블루레이 보세요. 집에 DVD 하실 때 블루레이 포맷을 놔두고 영화를 보십니까? 그럼 뭘 하십니까? 인터넷으로 보죠. 자, 정윤현 씨는 뭘로 블루레이로 뭘 좀 하십니까? 안 하죠. 그죠?
힘겹게 싸워가지고 2018년도에 끝났는데 물론 이제 게임 같은 거는 여전히 많이 합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경우는 3나 4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블루레이 포맷을 쓰고 여전히 타이틀 하긴 하는데 게임 같은 것 또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운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죠. 자, 결국은 뭐가 핵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포맷에 결국은 가장 중심되는 건 기술 자체도 있겠지만 이 표준이 선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용이었겠죠. 그죠? 킬러 콘텐츠가 중요했습니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많죠. 영화뿐만 아니라 TV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테크 시장의 경쟁력학을 살펴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경쟁 지형을 바꾸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표준 전쟁, 두 번째는 전략적 파트너십, 세 번째는 와해성 혁신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표준 전쟁에서는 표준이 필요한 이유, 왜 표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서는 표준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표준 전쟁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표준 전쟁에서는 어떤 여러분들이 무기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표준 전쟁에는 어떤 전술이 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십이고요. 전략적 파트너십 부분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왜 중요한지, 기업 간의 관계 유형은 도대체 어떤 관계 유형이 특히 존재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간단하게 파트너십의 목적과 종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하이테크 기업을 어떤 식으로 인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와해성 기술과 인류 기업 몰락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인류 기업이 어떤 식으로 몰락하게 되는지, 아까 선정한 것처럼 위너 테이크스 올 마켓 해가지고 한번 승자가 되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인류 기업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존속성 기술과 서스테이닝 하는 기술과 와해성 기술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혁신 기업은 어떤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와해성 기술의 전략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표준 전쟁. 여러분들 산업별로 경쟁 표준들이 많았어요. 그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있죠? VCR, 그 다음 컴퓨터 운영체계 초기에서 뭐 어떠한 운영체계를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 모바일 운영체계도 마찬가지고요.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준 경쟁이죠. 자, 이동통신체계, 그 다음에 모뎀 USR인지 락웰 루슨튼이 어떻게 결정할 건지, DVD 리코더, 차세대 DVD, 방금 말씀드린 블루레이랑 HDVD 사이의 경쟁 관계, 홈 네트워크, 게임 콘솔, 휴대용 게임기, 모바일 TV 등등 많아요. 이렇게 기술 간의 이런 표준 전쟁이 되는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표준이 필요해요. 표준이 왜 필요할까요? 왜 자꾸 표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죠? 그냥 각각 개발하면 되잖아요. 표준이 필요한가요? 딱 이렇게 막 규격을 정하고 그래야 되나요? 정해야 된다면 왜 그래야 되나요? 왜 필요하죠? 그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준이 정해지면 그로 인해서 주변의 콘텐츠나 이제 그런 게 맞춰서 맞춰서? 자, 근본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어요? 편하죠? 그럼 쉽잖아요. 편하죠? 자, 그 다음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창의적인 대답이 필요해요. 편하다. 그 다음에 제품을 여러 기업에서 내가 놓고 호환이 되죠. 호환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표준이 되면 네트워크 연계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 표준이 좋으세요? 아니면 비표준이 좋으세요? 굳이 이런 거 표준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부터. 예. 자, 여러분들 표준이 왜 필요한가를 방금 여러 가지 많이 주셨어요. 호환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가격이라는 부분도 있고, 뭐 편리하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다 대답이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 표준은 호환성을 증진시키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트워크 외부성의 편익을 증가를 하고요. 표준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잖아요. 표준으로 결정되면 여러분들 이 제품이 이제 당분간은 이제 꽤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특이한데 표준은 제품의 다양성을 늘린다?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표준이면 한 가지로 선정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표준이면 한 가지일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다양성을 늘린다고 할까요?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표준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이 생산될 거를 일단 그 표준에 맞춰 놓고 그 안에서 베리에이션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은 다양성을 늘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 장악보다는 시장 안에서 이제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이제 경쟁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하고요. 마지막으로 비용을 감소시켜요. 생산자 같은 경우는 표준이 선정되니까 이제 새로운 그 기업들이 시장 장악을 위해서 표준 장악을 위해서 쓸데없이 돈을 안 쓰고 그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겠고요. 표준이라는 게 정해지면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표준 할 때마다 뭐 적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학습 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즉 말해서 소비자가 편리하다는 거고요. 비용 부분도 저렴한 비용을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러 사람도 똑같은 표준의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네트워크의 외부성도 점점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네트워크 외부성 S커브로 증가하는 거 배우셨죠? 안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winner takes all market, good for consumers라고 물었죠. 그죠? 자, 장점은 뭔가요? 표준 결정이 되면 장점은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더욱 높은 가치를 가지게 돼요. 기술 자체가 주는 가치가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 외부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의 효용이 증가하죠.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증가합니까? 마켓 쉐어가 있고 밸류가 있으면 기술 스탠드얼론 가치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죠? 자, 근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 표준 결정으로 인해서 독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독점은 나쁜 것 이런 거 많이 배웠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여러분들한테 독점되면 뭐 값이 비싸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까? 표준이 결정돼서 한 기업이 다 독점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되나요? 왜요? 다른 거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비싸게 받아요? 경제학에서 배울 거겠죠. 그죠? 자, 과연 정부가 그러면 이제 표준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마켓 쉐어가 높아져 가지고 한 기업이 독점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소비자들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밸류 자체가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한 밸류가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생기고 반면에 표준이 마켓 쉐어가 한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더 증가를 시키겠죠. 그죠? 코스트 독점에 의한 독점 비용이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한다고 배웠었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켓 쉐어가 일정 이상 높아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독점하지 마. 독점을 풀려고 하겠죠. 반면에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이 비용보다도 효익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켓 쉐어를 증진시키고 표준을 만들려고 하겠죠. 하나의 포맷으로 만들어서 증진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포스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이 포인트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독점이 가격을 향상시킬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제학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 배우셨죠? 시장에 여러분들 맨날 수요 그다음에 공급 함수를 배우셨어요. 자,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죠? 근데 독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한 단위를 재화를 더 팔 때 생기는 한계 수입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아래에 존재해요. 아, 왜 그런가요? 그 부분은 경제학 수업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아래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의 경우는 A 포인트에서 그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독점 가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평균 총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 사각형 면적만큼 기업의 이윤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가져가는 이윤의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평균 총 비용에 여기 가격과 비용이 일치하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만큼의 가격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독점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더 커요. 반면에 사회적 비용은 더 커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하거든요. 원래 이런 독점 기업이 아니었으면 이까지 생산을 하거든요. 기업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만큼 생산하거든요. 근데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Qmax만큼밖에 생산을 안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만큼 거래가 더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거래가 안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때 가격보다 이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더 높죠. 그래서 독점일수록 가격을 높게 받는다는 그 이론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기술 자체가 줄 수 있는 가치는 어떤 식으로 오르고 있다? 요만큼 그냥 이거는 마켓시하고 상관없는 만큼 절편만큼 올라가겠죠. 기술 자체가 주는 가치고요. 시장의 그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건 어떻습니까?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가 증가한다는 의미죠.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의 효용이 오르죠. 효용이 어떤 식으로 오른다? 다음과 같이 S커브로 형태로 오르고요. 아까 독점 가격은 이렇게 마켓시어가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규제하는 포인트가 여기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부가 저런 일정 수준 이상의 마켓시어가 증가하는 거를 막는구나. 독점이 되는 걸 막는구나. 그리고 아예 표준에 안 결정돼 있을 때는 그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표준을 장려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은 누가 결정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표준이라는 건 누가 결정할까요? 아예 기술이라는 게 딴 기업이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본인 혼자의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표준을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인터널 디시전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IBM의 경우에는 완전 독점을 누리는 기업으로서 이제 스스로 표준을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완전 독점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똑같은 기술을 나도 개발하고 유사한 기술을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도 개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상호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56K 모뎀 시장에서 표준을 US 로보틱스랑 라그웰 앤 룰슨트 쪽에서 이제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어요. 세 번째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공적 표준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ISO라든지 IEC라든지 ITU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경쟁을 해서 이기는 쪽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다? HD DVD랑 블루레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사실상 표준, de facto standard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장 경쟁에 의한 부분. 자, 여러분들 지배적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술 경영 개론 때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럴백하고 에버나시가 지금 1975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 보시면 이노베이션의 레이시예요. 초창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고요. 보면 이노베이션 레이트가 프로덕트 제품 혁신이 초창기에는 아주 증가하다 점점 줄어들고요. 반면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공정 혁신은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 증가해서 일정 부분 이상
최대로 늘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요 크로싱하는 요 지점이 이제 도미넌트 디자인이 출현한 지점 인근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도미넌트한 디자인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지배적 디자인이 되겠죠. 지배적 디자인이라고 하면 추후 표준이 될 기술적 디자인의 핵심 요소, 뭐 어떤 특정 브랜드라기보다는 제품 카테고리 전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디자인 사양 혹은 아키텍처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어터백하고 에버네시가 지금 얘기했던 얘기했던 그 큰 페이스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지배하고 있는 요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지배적 디자인이 출현하는 시점, 그 다음에 이 이후에 프로세스 혁신이 지배하고 있는 시점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거하고 유사하게 여기 앤더슨 앤 투시만의 경우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90년 이후에 이제 나왔던 걸로 배양기를 거쳐서 큰 논의가 있다가 지배적 디자인이 결정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인크리멘탈한 체인지가 있다가 어떠한 시점부터는 다시 기술적인 불연속성이 작용해서 다시 또 기술적인 논의가 있어서 특정한 어떤 기술이 이제 지배적 디자인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다시 또 지배적 디자인이 결정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거친다라는 논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표준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배적 디자인이 결정되고 즉 말해서 표준에 해당하는 지배적 디자인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에 있던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바뀌잖아요. 그죠? 새로운 기술이 바뀔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기존의 기술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 있고, DVD가 있고 HD 그러니까 다음 세대 DVD가 있어요. 그때 기존 DVD가 플레이하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새로운 표준에 아예 기존 DVD가 플레이하지 않도록도 만들 수 있겠죠.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요것을 크게 자사하고 경쟁사로 나눠서 자사가 기존 기술을 호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호환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기존 기술을. 경쟁사가 기존 옛날 기술을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호환 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크게 네 가지 컴피티션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라이벌 이볼루션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양사 쪽에 경쟁사나 우리 회사나 양사 모두 옛날 기술이 호환되도록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라이벌 이볼루션이라고 하고 56K 모뎀 전쟁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라이벌 이볼루션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존 DVD나 DVX 전부 다 이걸 이제 표준의 경쟁 상대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DVD가 기존 CD 플레이 다 갔거든요. 자, 기존 옛날 기술이 돌아갔었죠. 호환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라이벌 리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내 회사의 거는 옛날 기술이 호환되는데 상대방 회사는 호환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요거 근데 DCC 같은 경우는 필립스의 디지털 컴팩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기존 카세트 테이프가 돼요. 반면에 소니에서 나온 미니 디스크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MD라고 보셨어요? MD라는 거 모르시죠? 저 때 있었어요. 90년대 한 초반 정도에 있었는데 한 사이즈는 한 요 정도의 디스켓이었어요. 쉽게 하면 디스크처럼 돼서 상당히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카세트 테이프는 안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겠고요. 이 자사의 입장에서는 자사가 만일에 내가 필립스 디지털 컴팩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되게 옛날 기술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 기술 호환되는 거고요. 반면에 경쟁사에는 소니는 안 했죠. 옛날 카세트 테이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볼루션 대 레볼루션은 호환이 안 되게 하는 거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레볼루션 대 이볼루션의 컴피티션이 되는 거고요. 둘 다 레볼루션. 우리가 뭐 기존의 기술하고는 무관하게 한번 새로운 기술 가지고 한번 승부해 봅시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경쟁 상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경쟁 상황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기존 기술하고 호환성이라는 측면에서. 자, 표준 전쟁의 핵심 자산과 핵심 전략 부분 살펴볼 텐데요. 하이테크 시장의 경쟁력학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표준 전쟁에서 그러면 승리하려면 자산하고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표준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자산이 되겠고요. 그럼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전략이 되겠죠. 그죠? 자, 자산을 보자면 첫 번째는 기존 제품의 고객 기반 수준. 그러니까 내 제품을 쓰고 있던 기존 제품의 고객 기반 수준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표준 전쟁에서 이기려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그 표준 전쟁을 하면 계속 기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혁신 능력도 중요하죠. 네 번째는 얼마나 먼저 여러분들이 진입했냐.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고객 기반 수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하겠죠. 먼저 다음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먼저 발을 들여 놓았다면 그게 이제 큰 우위로 작용하겠죠. 다섯 번째 이제 제조 능력. 열심히 했는데 제조가 되게 느려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여섯 번째 보안제들의 강점 보유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지막 삼성의 뭐 브랜드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랜드 같은 상표하고 명성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박스 360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개발했다는 게 컸어요. 그죠? 누가 만드느냐 브랜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산이 된다. 표준 전쟁을 결정할 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이. 반면에 자 그래서 이제 특허 전쟁을 하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삼성하고 애플의 그 경쟁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크게 이제 특허 전쟁이 이루어졌었죠, 실제로. 표준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서로 특허를 가지고 소송전도 많이 있었고요. 그죠? 표준 전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위너 테이크스 올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쪽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전까지는 이제 그 시합이 결론이 안 나니까 끝까지 싸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무슨 전략을 펴야 되겠죠. 주로 어떤 전략을 펴냐면 첫 번째 조기 선점 전략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일찍 시장에 진입하는 전술이고요. 선도 진입자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침투 가격 전략이에요. 이것도 이제 먼저 조기 선점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전략이 되겠죠. 침투 가격 전략은 뭘까요? penetration pricing이라고 하거든요. 뭘까요? 처음에 싸게 파는 거예요. 원가 손에 봐가면서까지 심지어는 싸게 파는 겁니다. 침투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기대 관리예요. 여러분들 perceived 된 어떤 네트워크 externality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소비자들한테 기대를 줘야 돼요. 자, 다음에 표준이 될 미래의 제품이다. 베이퍼웨어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64비트 다음 차세대 게임기는 우리가 곧 출시한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리 선발표 기대 관리도 하고요. 프리어나운싱 뭐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대규모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였다라는 것도 기대 관리의 하나의 전략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하이테크 제품은 어떻습니까? 제품 불확실성, 그러니까 기술 불확실성,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 회사가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보완제들도 많이 필요하고 다 커넥트 돼 있고 그리고 불확실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파트너십이 필수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블루레이랑 HDVD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디스크 만드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플레이어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제조사부터 시작해서 MS 소프트웨어 업체 그다음에 영화 배급사까지도 연계된 전방위적인 그런 그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사의 우군이 될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협력하고요. 이제는 한쪽만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코피티션의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컴피티션하고 코퍼레이션의 그러니까 합성어요. 한쪽으로는 경쟁하면서 한쪽으로는 협력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 경쟁에서 내가 승리했어요. 승리했으니까 내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그걸 독식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후 표준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리한 독점보다는 자신의 기술이 제품의 핵심 기술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요. 내가 하는 그러한 핵심 기술이 아닌 비핵심 기술의 경우에는
외부 처분하고 외부 조달을 많이 하는 방향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슬림다운하고 핵심되는 부분은 대신 끝까지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략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링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한번 볼게요. 인수 부분하고. 자, 파트너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협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숙제를 해요, 여러분들. 숙제를 두 분이서 하시는데 협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한 걸 채운다. 자,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완전 완비의 제품 제조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사용 기반 확충. 규모가 커지잖아요, 일단. 둘이서 협력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을 함으로써 서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이 업종 사이에서 협력을 하다 보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요.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서로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어떤 현상도 있습니까? 서로 잘하는 거를 서로 학습할 수도 있겠죠. 역량전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자원을 보완하는 정도면 두 번째 거는 서로 잘하는 부분을 학습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협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이테크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그 경쟁사들하고 많이 해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는 소니한테 낸드 플래시 대량 공급 협상을 하고요. 그죠? 소니하고 삼성은 경쟁사인데 완제품에서는. 그죠? 그리고 애플하고 삼성하고 경쟁할 때는 어떻습니까? 삼성의 그 반도체 기술이 애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애플의 제조에 들어가잖아요. TSMC 맞죠? 들어보실 적 있어요? 자, 삼성 반도체를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렇게 심하게 특허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 부분의 제품, 그러니까 그 애플 제품 아이폰에 들어가는 상당 부품을 삼성에서 조달을 해요. 그러면서 컴피티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많은 겁니다. 적과의 동침 현상이 많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협력이 그렇게 기업들 간에 협력을 한다면 크게 이제 유형화를 좀 시켜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실 때 첫 번째는 어떤 협력이 있습니까? 그냥 제품만 줘요. 필요한 정보만 주고 필요한 그 정보만 이전하는 형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요하는 기업에서 요구해 달라는 대로 맞춰주는 하청 형태로 막 맞춰주는 게 있겠죠. 그죠? 강력하게 수용하는 형태로 기업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쌍방이 혜택을 누리고 일부 시스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적인 mutual accommodation 하는 관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기업 간의 아예 경계가 사라질 만큼 그렇게 협력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관계 유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고, 아까 제가 방금 두 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런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이제 역량의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없는 자원들을 저기서 얻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죠? 역량을 보완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협력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량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장단점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장점들이 역량 보완이라든지 역량 전이들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협력 체제 유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될 수 있겠어요. 그죠? 전략적 제휴, 조인트 벤처, 라이센싱, 아웃소싱 등등이 있죠. 많이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TV에서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내 기업이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력하지 말아야죠. 그냥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독자 노선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자, 전략적 제휴는 뭡니까?
적정한 기간, 평생 뭐 에버래스팅이 아니에요. 적정한 기간 동안 두 기관 사이에 공식적, 비공식적인 협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A 회사, B 회사가 있으면 전략적으로 적정한 기간 동안에 협력을 하는 겁니다. 코오퍼레이티브한 프로젝트를 벌리는 거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략적 제휴라고 해요. 반면에 이 전략적 제휴의 한 특정한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자, 조인트 벤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조인트 벤처는 뭐예요? 조인트 벤처는 중요한 구조와 책임을 수반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독립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겁니다. 펌 A, 펌 B가 있으면 조인트 벤처라는 새로운 독립적인 단체를 설립하는 거야. 그리고 이 독립적인 단체에 들어가는 자원하고 이윤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건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약 기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인트 벤처의 대표적인 사례로 LG하고 히다치가 결합한 LGDS, HLDS 맞나요? 그 다음에 소니하고 에릭슨이 결합한 소니 에릭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인트 벤처의 형태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CGV도 조인트 벤처입니다. 예. 자,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는 크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속도, 비용, 컨트롤, 기존 역량 활용, 신규 역량 개발, 타사와의 역량 접근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그냥 지금 여기선 간략하게 뭐 속도는 느린 편이고요. 비용은 나누고 컨트롤은 서로 나누고 기존 역량을 활용하고 신규 역량 개발에도 도움되고 타사 역량 접근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성적으로 한번 기록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인트 벤처를 하게 됐을 때 이 기업하고 우리한테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센싱은 그럼 뭘까요? 라이센싱은 상대편,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맺은 다음에 상대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사용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빌려주면 라이센서가 되고요. 그러니까 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이센시가 되는 거예요. 자, 방향성을 잘 보시고요. 자, 남의 기술을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빨리 쓸 수 있겠죠. 빌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걸리겠어요. 그죠? R&D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이 이미 다 개발해 놓은 거 쓰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죠?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비용은 내가 빌리면 어떻게 되겠죠? 비용이 좀 들겠죠. 대신 개발하는 만큼 들겠어요? 그만큼 안 들겠죠. 미디엄 정도 들 것 같고요. 대신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이 기술을 마음대로? 아주 힘들겠죠. 자, 기존 정량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신규 역량 개발에도 도움될 수 있겠고요. 타사 역량 접근에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경우는 비용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런 경우 비용이 안 들고 오히려 돈을 벌겠죠. 자, 컨트롤은 내가 기술을 주는 쪽이니까 미디움 상태가 될 거고요. 적정한 수준이 될 거고, 기존 역량 내가 이미 개발한 역량을 주는 거니까 활용하는 거니까 예스가 되겠고, 새로운 이걸 빌려줬다고 해서 내 신규 역량이 개발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크게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웃소싱은 그럼 뭘까요? 아웃소싱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내가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획득하는 거예요. 기술을 빌려주고가 아니고 제품 혹은 서비스예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자, 아웃소싱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이 너무너무 빨리 변화하잖아요. 언제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뭐 제품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도 있고요. 시장 환경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니까 발빠른 대응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고 설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돼 있는 부분을 그냥 활용하면 되니까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 환경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아웃소싱이 지금 대단히 활성화가 돼 있겠죠. 특히나 이제 그 스페셜한 형태로 OEM이라는 게 있잖아요. OEM 많이 들어보셨죠? 주문자 위탁 생산, 그죠? 한 기업이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어서 차사의 제품을 제조하도록 한다. 나는 하는 일이 뭐다? 딱지만 붙인다. 제조는 딴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을 OEM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아웃소싱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자, 두 분이 파트너를 하여 이분은
그 라이팅을 잘하시고 이분 어떤 분석을 잘하시고 이쪽은 뭔가를 잘해요. 발표를 잘해요. 그러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적합성이 있겠죠. 서로 자원이 어떤 보완적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수도 있죠. 둘 다 발표를 잘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더 좋은 발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원의 특성이 어떤지를 살펴보실 거고, 두 번째는 두 분이 잘하는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잘하는 부분을 이제 서로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 원하는 방향이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력이 잘 되겠어요? 자, 전략적 적합성이 있어요. 상호간에 양립할 수 있는 목표하고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적 방향, 스트래티직 인텐트가 같은 방향이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상대방 반대 방향이면 힘들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만 고려하셔도 안 되고요. 두 번째만 고려하셔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기 모레티안 커스니기 있던 것 같이 이런 테이블로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협력할 때 한번 고려해 봐라 라는 겁니다. CR2C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 관계, 명성, 역량, 교감, 문화의 측면에서 양사의 기업이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파트너를 그러면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내가 이 파트너를 선택함으로써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를 첫 번째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사람하고 협력을 하게 됨에 따라서 내 내부적으로 어떠한 약점과 강점이 어떤 식으로 바뀌겠느냐,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이 어떤 식으로 수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외부 환경 영향 분석은 무엇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이전에 배우셨던 기술 경영 개론 시간에 배우셨던 마이클 포트의 Five Forces 모델 같은 것들 쓸 수 있겠고요. 뭐 대체제, 보완제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부 강점과 약점에 대한 영향 분석 같은 수학 분석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히 내부 강점과 약점의 그 전략적 제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 간 협력이 영향을 주는데 내 핵심 역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분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코어 컴피턴시의 변화, 그러니까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협력을 하실 때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적 제휴가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든 뭐 기업의 협력을 하실 때 그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 전략적 의도, 스트래티직 인텐트 방향이 수정이 가해지는지 가해진다면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 요거는 이 협력 이전과 이후가 어떤 식으로 달라질 것인지를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조금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자, 확실한 아군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협력을 하실 때는 단순히 한 면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죠. 확실한 아군인지, 잠재적 파트너가 자사의 경쟁자들과 다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추후에 갈등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큰지 뭐 그런 부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너무 단기적으로 나한테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선택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하시고, 오늘의 경쟁이 됐다고 해서 다음에 이제 무조건 끝까지 그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 협력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그 파트너를 선택할 때는 뭐 소극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이제 요청을 거절하다 못해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휴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사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그런 능동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그 기업의 나갈 방향 부분을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요런 그 세 가지 신중한 선택, 장기적 관점의 선택, 능동적인 선택 요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라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파트너를 설정했어요. 이 사람이 이 기업과 우리가 파트너링을 하게 되면 역량 보완이라든지 역량 전의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의 전략적 방향성과도 일치하고 추후에 협력 이후에 나의 그 외부적 환경이 나한테 본사의 기업에 유리하도록 그 재편이 될 거고, 내부적인 코어 컴피턴시를 잃지도 않고 그 부분이 더욱더 개발도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략적 방향성도 이 기업을 통해서 그 협력을 하게 됐을 때 꾸준히 그 비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협력을 하잖아요.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협력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했는데 여러분들 숙제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팀플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한쪽만 숙제하고 한쪽은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아 망했어 이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제휴에 관한 계약을 설정하는 거예요. 쌍무적인 계약과 상당히 스트릭트하게 하는 겁니다. 너 안 하게 되면 정확하게 주체를 설립하고 정확하게 안 하면 무슨 게 있고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정확하게 의무와 그 권리에 대한 정확하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분으로 해놓는 거예요. 지분 참여를 해놓고 지분이 돼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 지분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잘 되면. 그죠? 약간 인센티브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 의한 권리예요. 관계는 뭐예요? 서로 우리 친하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것들은 세 번째 거는 강제적이라기보다는 그 자율적이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제휴에 관한 계약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합의를 어겼을 때는 법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짜는 겁니다. 이쪽 부분은 확실하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차트를 쓰고 컨트랙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분 참여.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을 투자하고 제휴 관계로부터 나온 수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소유권을 이제 나눠 갖는 지분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에 의해서 상호 간의 호의, 신의, 평판을 기초로 하는 자발적인 관리 방식. 말은 좋은데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되면 아주 좋겠죠. 베리에이션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지켜지기 힘들겠죠. 그죠? 첫 번째 게 가장 스트릭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테크 기업의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있겠고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이 잘하는 걸 인수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인수 후 개발을 뭐라고 하나요? A&D라고 합니다. A&D. 그래서 Acquisition and Development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R&D 다 하는 것보다는 인수해서 개발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코 같은 경우 대표적인 A&D의 그 대명사예요. 여기는 통신장비 제조업체고요. 2000년까지 71개 기업을 인수하고요. 인수 전담 조직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A&D 팀이 있어요. 구글도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인수 많이 하잖아요. 뭔가 벤처기업 잘 된다 그러면 구글이 좋네요. 우리 좀 인수합시다 이러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벤처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엑시스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이 A&D를 많이 씁니다. 자, A&D가 언제 좋을까요? 여기 답이 있는데 산업 형성기라든지 급속한 성장기에 대단히 중요해요. 이 기술이 점점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빨리 내가 시장을 점유해서 크게 먹을 필요가 있을 때는 네트워크 사이즈가 중요할 때는 이 부분 A&D 전략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 너 우리 팀 이러면 어떻습니까? 속도 빠르죠? 자금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을까요? 안 좋을 수 있겠죠. 아까 언제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산업 형성기에 중요한데 산업이 망해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좀 정체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규모로 감원해야 됩니다. 그죠? 덩치를 키웠으면 줄여야 돼요. 자, 그래서 시스코 역시 IT 버블 이후에 주력 산업인 라우터, 스위치 사업 정체 등으로 인해서 2011년 1만 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했어요. 자, A&D를 통해서 효과적인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방안이 있어요. 자, 그러면 A&D를 그러면 아까 인수 후에 개발을 하는 건데 인수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누구를 인수를 하고 인수할 때 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좀 중요하겠죠. 그죠? 인수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술 잘한다는데 자, 제가 김민섭 씨가 진짜 대단히 김민섭 씨가 다니는 기업인데 여기 기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매수하기로 하셨어요. 어퀴지션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인수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하셔야 될까요? 유의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요 제품이 좋으니까 내가 인수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영향을 보셔야 돼요. 그
회사가 무슨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인수에 내가 인수 후 개발이잖아요. 인수행 개발이잖아요. 그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만 쓰고 그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사람 위주의 사고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실질적인 상황을 좀 꼼꼼히 생각해야 돼요. 뭐 그 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어떠한 이득이 생긴다 정도로 대충 그냥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피인수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자, 피인수 기업의 기술 제품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 실체가 있는지 실체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고요. 나아가서 피인수 기업에 인수하는 그 기업이 막 어떤 문화가 있는지 내가 흡수했을 때 우리 기업이 이제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인지 아니면 막 완전히 전혀 다른 문화인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조직 평가들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화적인 부분, 조직 평가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리오 룰이랑 보위스 여기 보시면 제가 피트니 보위스가 있거든요.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인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하라는 그 룰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오 룰 같은 경우는 사람 중심이라든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좀 나와줘야 되고요. 효과성도 이제 좀 고려를 하는 방식이고 크게 6가지 정도의 원칙을 제시를 했어요. 고객이 3년 안에 원하는 기술만 인수해라. 기업을 인수할 때 기술과 인재를 동시에 인수해라. 세 번째는 피인수 기업 직원 퇴사 시 양사 CEO 결제를 해라. 마음대로 그냥 퇴사하도록.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업을 인수할 때 멀리 떨어진 그런 기업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기업. 문화를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컨트롤러블 하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3개월 이내에 시스템 통합이 돼야 돼요. 너무 우리가 일상 얘기하죠. 너무 이 기업 문화가 너무 세요. 도저히 어떻게 조정이 안 돼. 그러면 힘들겠죠. 시스템 통합이 완료될 수 있어야 되고요. 6개월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럴 수 있냐라고 실제로 물어봐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피트니 보위스 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검토 분야에 따라서 재무 정보, 기업 정보, 제품 R&D 제조, IT 인프라, 유통과 마케팅 뭐 등등 이렇게 13개 검토 분야를 놔두고 각 검토 분야별로 이제 룰을 짰어요. 첫 번째는 다각화보다는 인수기업의 인접 분야의 기업을 인수를 하고요. 빅딜을 추진하기보다는 다수의 작은 기업 인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그다음에 인수 과정을 이제 비즈니스 스폰서인 실행 책임자, 실무자가 해라. 뭐 그런 거.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목적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유의사항인데 실적 악화를 커버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지 마라. 등등의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각 그 부서별로 이제 인수사항의 그 검토사항이 조금 틀리겠죠. 다 다릅니다. 이걸 다 지면상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피트니 보위스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A&D를 하실 때는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이 기업에게 제품이 좋다라고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역량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업의 문화가 우리 기업의 문화와 융화돼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해성 기업 기술과 인류 기업의 몰락 부분을 좀 살펴보겠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이 되면 다 좋습니까? 표준이 돼서 한번 우리가 이기면 그게 에버래스팅 할 것 같습니까? 아까 어땠습니까? 시작할 때. 블루레이를 한 소니가 끝까지 계속 그 미디어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갔나요? 전혀 엉뚱한 데서 비디오 스트리밍 부분에서 이제 뺏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표준을 차지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과실을 그러니까 계속 향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식간에 기술은 진부화 되겠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그거 보면 그 쇼생크 탈출의 알렉스 레딩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모건 프리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흑인이 뭐라고 그러나요? I'm a regular Sears and Roebuck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뭐냐면 감옥 내에서 자기가 Sears and Roebuck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스 앤 로복이 뭐냐면 미국을 대표하던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깜빵에다가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하면 그거를 이제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 몰래 갖고 와서 이제 조달해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어스 로복이 되게 미국을 대표하던 백화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마트 등등이 이제 대표적이죠. 반면에 복사기 제록스 하면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복사해 와라 안 하고 제록스 해 와라 이러잖아요. 그죠? 제록스 해 와 뭐 이러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록스 해 오라는 말. 옛날에는 제록스 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제록스 해 오라는 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제록스보다는 캐논이 더 발달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그런 컴퓨터들도 많잖아요. 컴퓨터들 공용 기업들이 많이 변해왔잖아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IBM, 그다음 DEC, 컴팩, 애플, 델, 애플, 삼성 계속 바뀌잖아요. 저 시장도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IBM이 처음에 저렇게 잘했던 IBM이 왜 망하죠? 예전 같은 그런 파워를 발휘 못하고 왜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좀 있겠죠. 도대체 무엇이 그런 이들 기업의 몰락을 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걸 볼 때는 먼저 존속성 기술과 와해성 기술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존속성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기술이 발전하는 거 궤적을 뭐라고 했죠? 기술 발달의 기술 성능의 S커브가 있죠. 기술 성능이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그죠? 퍼포먼스가 있고 그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성능이 개발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걸 뭐라고 한다? 기술 궤적이라고 해요. 기술 발달 궤적이라고 합니다. 테크놀로지 트래젝토리라고 해요. 근데 존속성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이런 기술 궤적을 따라가지고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반면에 와해성 기술은 새로운 기술 발전 궤적을 창조를 해요. 처음에는 성능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뭐 이런 기술이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러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고객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기술이 나아요? 이 기술이 나아요? 이 기술이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새로운 기술 자체가 열등할 수 있어요. 와해성 기술이. 그렇지만 이제 점점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이제 마켓을 창조를 하고요. 그리고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전에 그 전기 자동차 발표하셨잖아요. 보시면 당시 이제 처음에 자동차라는 게 나왔을 때 자동차 속도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마차하고 비교했을 때 초창기에는. 우리는 지금 다 자동차 쓰고 있지만 처음에 자동차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마차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비용이라든지 속도라든지 형편없이 느렸어요. 무슨 이렇게 막 기어가듯이 이렇게 꾸물꾸물 갔어요. 마차는 되게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가능하죠. 그리고 비용도 훨씬 더 비쌌겠죠, 그죠? 반면에 그랬으면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이 신기술이 이제 도입이 됐겠어요? 성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용도 비싼데 체인지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런 와해성 기술이 이제 따라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아니면 이 성능 한계가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속도도 빠르면서도 성능적인 그 한계 부분도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죠.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기술의 궤적 발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여기는 로엔드 마켓, 저가 시장, 매스 마켓, 대중 시장, 그다음에 하이엔드 마켓, 그 아주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자, 기술 발전이 궤적이고 훨씬 더 빨라요. 시장이 요구하는 궤적보다 기술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합니다. 생각보다. 시장 요구보다는 더 빨리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여기 기술 발전 궤적은 하이엔드 마켓을 충족하고도 남아요. 오버슈팅 돼 있는 수준이에요. 기술 발전이 이미. 자, 매스 마켓보다는 더 높고요. 로엔드 마켓보다도 훨씬 더 높겠죠. 그런 과정인데 만일에
disruptive technology가 지금 여기 기술 와해성 기술이 그 기술 발전 궤적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와해성 기술이 충분히 매스 마켓의 니즈를 반영을 하죠. 똑같은 시점에서. 그죠? 요거는 훨씬 더 높잖아요. 기술 발전 하이엔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술 발전의 궤적이 상당히 느리고 퍼포먼스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열세에 놓이게 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매스 마켓의 니즈 정도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시되고 있던 저가 시장으로부터 강력한 경쟁자들이 탄생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그멘트 지루라고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자,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또 그린 거고요. 자, 보시면 인텔 펜티엄 3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한참 개발해서 너무 성능이 좋아. 그래서 오버슈팅이 됐어요. 한참.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는데 너무 기술 궤적이 빨라가지고 하이엔드 마켓 니즈 정도도 한참 넘긴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저렇게 새로운 와해성 기술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왜 저기 기존에 있는 혁신 기업들이 이 와해성 기업의 기술들을 대처를 못했나? IBM이 새로운 다음 테크놀로지가 등장하고 있으면 왜 대처를 못했나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우량 혁신 기업, 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높은 고객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스를 많이 내요. 애플은 어떠고 아니면 IBM은 어쩌고 저쩌고 뭐 IBM이 키보드 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와해성 혁신이 가져올 시장이 어땠습니까? 아까 로엔드 매스 마켓 뭐 두 가지 로엔드 마켓 매스 마켓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벌어봤자 크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로엔드에서 이윤이 남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크기가 미미해요. 그리고 와해성 기업의 기술은 이제 돈을 요구하지만 결과는 이제 보여주지 않아요. 잘. 그리고 와해성 기술이 뭐가 와해성 기술이 될지 그 실체가 불명확해요. 뭐가 될지 경쟁자가 뭐가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아주 초기 기술이고 혁신적인 초기 단계 기술이니까 그게 무슨 기술이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시게이트 여기 들어보신 분.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제조업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조립해 본 적 있으세요? 컴퓨터 조립한 적 있어요? 실제로? 없으세요? 컴퓨터 조립해 보신 적 있으세요? 딱 한 번 있으세요? 마더보드 사시고 하드디스크 꽂고 그러죠? 저는 한 10대 정도 조립해 봤던 것 같아요. 사가지고 그 CPU 꽂아놓고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레고 조립하는 수준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보시면 안에 들어가면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옛날에는 되게 컸거든요. 5.25인치. 근데 어느 순간인가 3.5인치가 됐어요. 자, 하드디스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5.25인치가 훨씬 더 용량이 컸어요. 한 60기가 메가바이트쯤 됐고요. 지금 용량으로 치면 너무 적은 용량인데 당시 이제 3.5인치 하드디스크는 10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시게이트에다가 납품을 요구하는 그 IBM에서도 그냥 큰 거 줘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기업의 고객인 사이즈를 크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게이트에서는 충분히 3.5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굳이 그 주요 고객이었던 IBM의 뜻을 거스를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3.5인치 시장 규모는 5천만 불, 5.25는 3억 불. 뭐 이 상황에서 굳이 뭐 3.5에다가 집중할 이유가 없었죠. 그죠? 그 와중에 코너 퍼리퍼리라고 저기 새로운 회사들이 여기 등장했어요. 3.5인치 개발. 그래서 이 회사들은 컴팩을 상대로 이제 3.5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개척을 하면서 점점 매년 저장 용량이 10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다가 점점 획기적으로 증가했죠. 그렇지만 3.5는 어떻습니까? 장점이 있죠. 사이즈가 작잖아요. 일단은 경량화 가능하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가 5.25에서 3.5로 바뀌었어요. 시게이트가 어떻습니까? 따라잡혔죠. 순식간에. 시장이 작고 이런 쪽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시게이트의 대응 실패로 돌아갔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시게이트가 이걸 또 뒤집어요. 또 3.5로 해가지고.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이제 뭐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답은 없는 거고 나중에 마지막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부문별로 Y성 기술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뭐 리테일 서비스, 파이낸스 부분 뭐 Y성 기술들이 많잖아요. 뭐 요즘은 소액 지불 결제 수단 많잖아요. 파이낸스 부분도 많을 거고, 엔터테인먼트 부분도 많고, 미디어 부분도 많고, 뭐 증강현실 뭐 전부 다 Y성 기술들이 있죠. 기존의 기술들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차세대 기업 기술이 될지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도 한참 아날로그 카메라를 대체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참 어떤 경쟁이 있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면 화소수 경쟁이 있었어요. 화소가 좋았고 아주 크고 성능이 좋고 그거에 올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요구합니까? 그건 하이엔드 마켓이고요. 뭐 디지털 카메라 막 이렇게 크고 이제 앞에 많이 나와야지 좋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매스 마켓이나 로엔드 마켓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진만 찍히면 되고 요즘에 웬만한 핸드폰들은 다 그 정도는 해주잖아요. 성능은 해주잖아요. 그 정도 해상도로 만족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Y성 기술인 스마트폰 카메라에 의해서 뒤집히죠.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기술이 성능을 빨리빨리 개선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아는 크리스텐슨 교수인데 클레이턴 M. 크리스텐슨이 이제 선도 기업한테 이제 그 단어 같은 조언을 했어요. Y성 혁신이 참 위험하다. 그리고요, 새로운 가치의 추구, 미래의 니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새로운 가치랑 미래의 니즈에 어떤 식으로 니즈가 바뀔 건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건데요. 참 쉽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 출현한 기술이 Y성 기술인지 존속성 기술인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Y성 기술인 경우에는 그 전략적 의미를 확인을 해요. 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아니면 뭐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지 뭐 등등을 파악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이 아니고 그 기업의 입장이 아니고 자꾸 팔이 안으로 굽지 말고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 실제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 Y성 기술이 만일에 나를 공격할 거라고 기대된다면 초기 시장이 누군지 아까 그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바로 직전의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이테크 마케팅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초기 시장 공략하고 뭐 어떻게 했죠?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쟤네들이 다음에 나를 잡아먹을 Y성 기술이라면 쟤네들이 초기 시장을 누구를 공략하러 할 건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 고객이 누가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쟤네들이 나를 잡아먹을 호랑이 새끼예요. 그죠? 점점 커질 것 같으면 자원을 할당해서 독립적인 부서와 조직을 만들어서 저거를 이제 부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수로 할 수도 있고요, 부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또 다른 이제 요거는 아까 로엔드 마켓에서 로엔드 마켓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혹은 매스 마켓을 만족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이제 혁신이 일어나서 기존에 있는 그 존속성 기술을 뒤집는다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론도 있어요. 저기 로엔드 디스트럽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뉴 마켓 디스트럽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갖고 내 시장을 잡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카메라 같은 경우가 그랬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이었잖아요. 거기는 카메라 시장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에 카메라 시장을 다 먹은 케이스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Y성 혁신이 발생하는 장소가 그 로엔드 마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뉴 마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역혁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이테크 마케팅에서 특징이 뭔가요? 불확실성이죠. 기술적 불확실성이고 그 기술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시장 불확실성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어떻습니까? 팔리겠죠. 그죠? 팔릴 수 있는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선진 기술을 사용해서 저개발 국가에다가
초저가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일단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니까 기술 불확실성은 제거되죠. 그리고 그 각 국가의 이제 실질적인 구매력을 고려해서 싸게 공급을 하니까 시장 불확실성도 제거되죠. 확실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키아의 모속포 음성 전화 뭐 이런 것도 있고 43불짜리 정수기, 23불짜리 화로, 70불짜리 냉장고 이런 거 팔아서 돈을 버는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와이슨 혁신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데 실패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공한 사례만 자꾸 봐서 그렇지 실패한 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성급하게 Y 전략이나 초기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그 하이테크 마케팅 성공 조건에서 시작부터 실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얘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치고 올라오니까 막아버리는 거죠, 성장을. 자, 기존 가치 네트워크를 공유할 경우에 선도 기업이 Y선 기술을 시스템 내부로 흡수해버려요. 그냥 내 걸로 해버려요. Y선 기술이 되기 전에. 그리고 아니면 기존 선도 기업이 스스로 하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Y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기 자체도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Y선 기술이 혁신이 이제 성공하기 참 쉽지 않겠죠. 기존의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Y선 기술 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과연 이게 맞냐에 대한 이론들이 여지들이 많아요. 여전히 뭐 사람들에 대한 그 반대 의견들도 많고요. 다음과 같이 뭐 논문을 통해서 그 Y성 혁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기술 이론이 말이 맞느냐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일반화가 어렵겠죠. 몇몇 산업 현상을 근거로 뭐 이런 거니까 Y성 혁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이냐, 통계적으로 맞는 이론이냐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Y성 기술 이론이 안 맞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게이트 같은 경우도 당장에 손해를 본 다음에 다시 또 극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Y성 기술 이론이 아니고 다른 걸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저기 저 로엔드 마켓 부분에서 뭐 혁신이 일어나서 거기서 그라운드 지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윤을 창출해서 나를 뒤집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냥 내가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저기 로엔드 마켓에 있는 그런 Y선 기술에 뭐 관심을 두고 그러다가 오히려 거위를 죽이는 황금알을 놓는 거위를 죽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거 그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Y선 기술 혁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disruption in success가 있죠. 마지막에 이 Y선 기술이 성공하려면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장벽들이 많겠죠. 첫 번째, 발판 시장을 잘 진입을 해야 되겠죠.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발판 지금 성공하면 그냥 1단계 된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죠. 혁신 실패죠. 디스럽션 실패죠. 두 번째, 메인 마켓에 주시장에 진입을 해야 돼요. 하면 성공이겠죠. 실패하면 또 이거 실패죠. 그 다음에 고객의 그 주의를 끌 수 있어야 돼요. 못 끌면 실패죠. 고객을 실제로 주의만 끄는 게 아니고 스위칭도 시켜줘야 돼요. 스위칭 시켰어요? 못 시키면 실패.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기업들이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보복이 성공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또 실패겠죠. 그죠? 그래서 나아가서 현재 있는 기업들을 그 플레이어들을 다 내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교체를 해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또 실패죠. 못 바꾸면.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난관을 거쳐야 됩니까?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isruptive innovation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요런 하나 스텝을 따라가시면서 실제로 뭐 실증 연구를 하실 수 있어요. 기술 경영에 관련된 실증 연구를 하실 수도 있고 데이터를 콜렉팅해서 어떻게 한국의 뭐 그 기술 혁신을 가진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뭐 그런 뭐 퀘스천도 레이즈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연구 주제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서 한번 이 부분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 이 기술 이러한 그 제가
콘텐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콘텐츠로부터 영감을 얻으시고 해당되는 세부적인 논문들을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논문을 쓰시려면, 논문을 쓰시거나 보고서를 쓰시거나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부분을 그 조직화된 눈으로 퍼스펙티브된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냥 그 지엽적으로 그냥 요렇게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망하실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보시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기 하이테크 시장의 경쟁력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십니까?